정치 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우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발언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입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이처럼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삼권 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특검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 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정진석 실장의 발언 들어보셨는데 하나하나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특검 법안이 없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이 특검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들이 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꽤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이제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첫 번째 사례는 아닌 것 같고요. 2003년에 대북 송금 특검도 당시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주도해서 당시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킨 예가 있는데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여당 중진 의원들이 청와대 국무회의장 바깥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걸 요청하러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 그냥 그 특검법을 의결을 국무회의에서 하신 그런 사례도 있어서 그 사례는 여야 합의 없이 당시 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사례도 있긴 있죠. 네. 맞죠? 네, BBK도 사실은 합의가 안 된 거거든요. 네. 근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수용 의사를 밝혔지,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 전신당에서 그것을 합의하고 이랬던 거는 아니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소위 말해서 최도술 등등등을 수사했던 그것도 합의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네 건인가 정도가 있어요. 네. 이런 주장은 맞지 않다. 그럼 두 번째,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을 한 적이 없다. 맞습니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한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참여를 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총 6건 정도가 수사 중에 특검을 한 그런 사례가 되고요. 수사 개시 전에 한 것도 있고 또 수사 끝나고 한 것도 있죠. 그래서 수사 중에 한 사례는 한 6건 정도가 있습니다. 좀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장관님? 비슷한가요? 수사 중인 사안 두루킹 특검도 제가 보기에는 기억하기에는, 네, 그런 경우에 네. 해당이 되고요. 네. 두 분 다 기억하시기에 그러면은 그런 사례는 여러 건 있었다라는 거고. 네. 아니, 다음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대통령이 대통령이 특검에 수사팀장을- 참여했던 네, 이 수사팀장이었던 그 그 사건이 사례가 대표적인 있는데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아마 지금.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은 사안으로서는 처음이다. 초일 수도 있죠. 네. 네. 또 하나, 그럼 이번에는 야당이 사실상 특검 임명권을 갖는 것이다. 전례가 없었습니까? 그것도 전례가 있죠. 제가 기억하는 전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 부분에 내곡동 사저 관련한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게 대통령하고 직접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보다는 야당이 2명을 추천해서 그 중에서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놔서 처음에는 당시 이제 여당이 엄청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수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임명권을 가진 사례가 있었죠. 네. 제 기억으로는 이제 3번 정도. 3번 정도 있었다. 예. 우선
지금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 수사팀장으로 팀장할 참여했던 당시, 예.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다른 당이 추천을 했던, 그래서 이제 박영수 특검이 네. 추천이 됐던 사례이고요. 그다음에 내곡동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도 여야가 합의했던 특검 후보가 고사를 해서 여당 추천을 못 받고 네. 또 합의했던 분도 고사를 하고, 그래서 야당 야당이, 추천 케이스로 됐는데, 특검법이 통과된 후에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에서 특별검사만은 재논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불발이 됐지만요. 그래서 총 3건 정도가 야당 추천 케이스로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드루킹 BBK도 특검도 마찬가지.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드루킹 특검은 또 문재인 청와대 이렇게 관련이 그래서 그때는 돼 있기 민주당이 때문에. 추천 대상에서 빠졌고요. 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특검을 아무 사건에나 하는 게 아니고요. 주로 권력이- 권력형, 그렇죠. 그다음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야당이 주로 특검을 추천을 주장을 하게 하고 되고 추진을 운영을 하잖아요. 하게 되고,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권력 핵심부라든가 여권 핵심부 혹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여당 추천의 특별검사가 그 사건을 지휘해서 수사를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 않죠. 부분이 많다. 네. 마지막 얘기인데요. 언론 브리핑 조항 어떻습니까? 제 기억에는 과거 사례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국정 그 최순실 국정농단 네, 네. 때 그때 대변인으로 매일같이 네. 그 나오셨던 분 네.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 입었던 옷도 막 화제가 되고 그랬던 그런 것처럼 국민들이 굉장히 그 시간 그 브리핑 시간을 기다렸던 기억도 오히려 그럴 정도로 많이 네, 했었는데. 그럴 정도로 네. 그러니까 아주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부분만 제외하고는 기자들의 질문이나 이런 거에 응하면서 브리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혜병 특검법에 갑자기 나온 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 또 그랬고요. 해당 특검법에 조항이 아예 있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피의 사실 외에 네.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이번 특검법에도 그대로 된 거지. 적용이 이게, 되고 있지. 이번에 새로 나온 조항이 아니거든요. 아니다. 네. 그럼 지금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조항들을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 주말에 대규모 장외 집회 예고를 했고 또 총공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일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심을 받들겠다라는 말은 국민을 속이는 잠깐의 허언임이 드러났습니다. 집권당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우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공세 수위 이제 좀 높아질 것 같은데요. 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서는 탄핵 얘기가 벌써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실이 제2요구 안 하면 직무유기라면서 행정부 권한에 대한 침해가 과도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탄핵 빌미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다. 그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어떻게 네, 대통령실에서 입장인 이렇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당이 탄핵 얘기하니까 미리 차단하려는 거 네,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요즘 이제 빌드업이라는 빌드업 많이 쓰더라고요. 예, 네. 많이 쓰는데 네. 이게 야권에서 지금 탄핵을 향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중에 계속 이제 이런 거를 빌미 삼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권 대통령실과 여당 쪽에서 제 입장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대목인데 오히려 야당의 그런 탄핵 빌미를 주는 쪽으로 자꾸 이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뭐 하여튼 그런 이제 복잡한 신경입니다. 제가. 네.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하고 4가지 사유를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다 사실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검법 제2요구를 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너무 준비가 안 되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죠. 대응을 하게 되니까 일을 점점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미국 의회에서 해외 파병 주둔 병력을 감축하지 못하게 하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을 때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제가 보기엔 차라리 그런 류의 핑계라도 이게 이제 군대에서 일어난 거고 수색 과정에서 최혜병이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이고 그게 수사외압 이걸로 이제 이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헌법에 그렇게 제2권 그 행사 요건들이 4가지로 딱 규정이 돼 있어요. 헌법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률과 배치될 때, 그 다음에 국익을 해칠 때,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 막대한 재정이 들 때 이 4가지인데 사실은 어느 것에도 해당은 해당이 없지만 없다라고 보시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또 안보수장으로서 대통령이 군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라리 사유로 거부권 행사를 했으면 뭐 군색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전혀 사실 무근인 것들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것을 열거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 전에는 사법 절차의 심대한 침해, 거부권 행사 아니면 안 하면 직무유기. 이런 어떤 달나라 논리를 갖다가 또 끌어내고 그래서 대응 과정에서 점점 더 일을 키우고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비판 내지는 분노 게이지를 올리고 있는. 그래서 셀프 빌드업을 하고 있다. 그거조차 빌드업이다.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는 거죠. 지금 국민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사실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 여론이 더 높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부담되지는 않겠습니까? 부담을 느끼면서도요. 왜 이것이 이제 다른 특검하고 다르냐 하면은 그야말로 권력의 최정점으로 갈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소위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시작된 외압 사건이냐 이런 것을 규명하고 수사를 하기 위한 이 특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 주변이나 대통령 외에 다른 권력의 이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로 끝나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권력 충돌이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이거 원자폭탄 같은 핵폭탄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가 어떻든 뭐가 어떻든 버티고 일단은 막아야 된다라고 막을 수밖에 보는 거다. 없는 그런 사안이죠. 이 사안 자체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도 막아야 된다라는 논리가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대통령실 네, 쪽에서. 네.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실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네.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공수처 수사도 봐가면서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22대 국회가 열리고 원구성이 지연되고 그 몇 달 지나는 동안 혹시 또 다른 영역에서의 뭐 또 상황이 변수가 돌발 있을 수도 상황이 있으니까요. 변수가 예, 예. 있을 수도 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네.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도 볼 이제 그런 시간들 여러 가지 그런 변수를 보면서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 피하자. 보는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경우에 입을 수 있는 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오히려 질질 더큰 끌면서 걸로. 더 큰 화를 키우게 되는 거는 아닐지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 알 일이긴 하지만 그런 염려도 마음 한구석에 있어서 이를 오히려 더 키우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도 있습니다만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이제 시간 끌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을 벌려고 예. 지난번에 이제 정부 여당에서 어쨌든 공수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자라는 얘기도 했고 윤 대통령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수사가 미진하면 내가 먼저 특검하자고 할 거다 이런 얘기했는데 야권에선 이거 다 시간 끌기다 이런 시각이 많은데 근데 공수처가 수사 결론을 어떻게 내든 내든 그 대통령
야당이나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갈 거고요. 충분하다, 아니다의 야당에서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원하는 결론이 네. 안 나올 안 경우 나온다. 이건 미진하다. 네. 결국은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나올 공산이 크죠. 근데 제가 공수처와 관련한 여당과 야당의 이 논란을 보면서 참 묘한 아이러니랄까 그런 걸 느끼는 게 공수처라는 이 기관의 설치는 네.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하자고 패스트트랙 했는데. 그 패스트트랙 태우면서까지 여기까지 왔고 오히려 그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쪽에서는 뜨뜻미지근하고 마땅찮아 했었는데 지금은 180도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봐야 된다. 보자. 지금 굉장히 네, 속도를 네, 내고 네. 있으니까. 그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수사 어떻게 돼도 못 믿겠다라는 입장을 네, 정해놓고 네.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내로남불이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정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혐오나 불신을 더 키우고 키우는 거 있는 아닌가. 또 하나의 네, 이 네. 없어져야 될 정치적 네. 관행 아닌가 싶어요. 지나간 일이지만요. 네. 공수처 출범 과정, 출범 배경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면요. 네. 당시 국민의힘 반대가 정말 극렬했기 때문에 단독 통과된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 규모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공수처 설치 규정이 실행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도 이거는 소위 말해서 조직 확대죠.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이제 후에 과제로 그게 필요한 그렇게 상황이었는데. 제시가 되고 네. 했었던 네. 겁니다. 그래서 최소 규모로 시작을 한 거고. 두 번째로는 공수처장 임기가 지난 1월에 끝났잖아요. 근데 차장도 끝났거든요. 그다음에 부장도 끝났어요. 그래서 대행 상태가 지금 4개월간 유지되고 이제 그저께 새로운 공수처장이 이제 임명이 된 되셨죠. 거죠. 예. 그래서 정상적인 수사를 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환경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종섭 호주 대사 또 임명됐을 임명권? 때 그때 국민의힘에서 8개월 동안 뭐 하고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 의지와 능력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문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같이 거예요.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은 예. 이게 대행의 대행 체제고 뭐 이렇게 또 반론을 하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검의 대상인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보고요. 진수희 장관님께서 시간을 벌고 있다. 소나기는 피하지 피한다. 않는 거다. 그런데 저는 매를 벌고 있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신 거죠. 무슨 예, 예. 얘기냐면요. 만약에 21대 국회 마지막 국회에서 재의결이 안 된다. 그러면 22대 국회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이게 바로 특검이 상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원구성 협상이 있잖아요. 있어야 되죠. 최소 제가 보기에는 한 달 동안은 원구성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7월 달에 국회를 해야 되고 그때 특검법이 상정된다 하더라도 단독 처리하고 뭐 한다 그러면 그 과정이 또 있거든요. 그럼 몇 달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공수처 수사가 지금 여론이나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근거, 통화 기록, 정황 근거들이 이제 막 많이 나오죠. 나온 예, 상태에서 공수처가 완전히 이걸 뭉갤 수는 저는 없죠.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의혹, 이 엄청난 사건, 이것 때문에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는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상당 정도 나올 수는 현재 있지만. 나온 것 때문에 예, 초기 단계지만 수사가 몇 달 동안 진행이 돼서 실체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수사 결과들이 상당한 정도 근거로 윤곽이 나오면. 나올 수는 예, 있는데 예. 그럼 뭐냐면 공수처가 증검다리를 놓고 그 후에 또 특검을 하게 되는 특검하면. 그래서 시간은 벌지 몰라도 매는 버는 이런 상황으로 오히려 갈 악수를 둘 수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네. 큽니다. 지금 수석님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재의결 얘기가 있었어요. 그 김진표 의장이 28일에 국회 본회의 열어서 재표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 김웅 의원, 어제 이제 삼선의 유이동 의원까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 밝혔거든요. 이탈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 안철수 의원께서는 그 이탈표 아니고 소심표다. 소심표다. 이렇게 네, 말씀을 소심표라고 하셨는데 하셨죠. 뭐그 예, 말도 예. 맞는 네, 말씀이긴 네. 하죠. 그런데 그 이탈표가 지금 가결에 필요한 수치가 17표 17표? 정도 예. 되잖아요.
이탈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충족시킬 만큼의 이탈은 이탈표는 저는 아닐 거다. 아닐 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 당에서도 그렇고 용산 쪽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 단속을 표 단속한다. 네,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런데 이제 하나 변수가 이제 무기명 그렇죠. 투표라는 것. 예. 가 하나고 이 낙천낙선자들이 이 국회 본회의에 불참 이제 혹은 기권하면서 이제 모수가 분모가 숫자가 달라지는 그 문제가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런 거 다 고려해도 이번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특검법이 가결될 확률은 매우 낮아 매우 낮아 보입니다. 보인다. 네. 어떠세요? 저는 17명의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소위 이제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가 되는 건데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찬성하는 표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공개적으로 밝힌 세 표보다는 더 있을 의원들 거다. 외에 예. 제가 보기엔 최소한 그만큼은 더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낙천낙선한 의원들 명단을 한번 쭉 보셨어요? 훑어봤더니 지금 공개적으로 네. 특검법 찬성하겠다, 재의결 찬성하겠다고 했던 분들만큼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진정관님 말씀하신 불출석인데요. 네. 마지막 국회에 아무리 단속을 해도 100% 출석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특별한 사유가 아닌데 불출석했다. 그거는 심정적으로는 찬성이다. 찬성으로 마음이 이제 작동한 것을 그렇게 처신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불출석으로 네. 처신한 걸로 그렇게 보면은 저는 17석을 넘기는 어려워도 어렵지만 두 자릿수는 제가 이탈표는 나올 거다.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낙천낙선자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 공공기관 자리 때문에 찬성은 안 할 거다. 근데 그게 이제 이탈표 안 나올 거다. 기명 투표면 네. 그게 먹힐 수 있어도 있지만, 무기명 투표면 그게 또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지. 할까? 아. 근데 이제 뭐 낙천낙선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4년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막연하게 네. 기대를 하고 이 투표에 반영시킬 수도 있는데, 저는요 네. 그 헌법에 대한민국 네. 헌법에 보면 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 행할지 아니면 자신에게 그 이해 득실을 따져서 이 투표를 하시게 될지 아니면 기권을 할지는 그것도 잠옷 좀 지켜볼 궁금한 대목이네. 대목이긴 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소신표라고 말한 게 그 양심하고 연결이 되는 걸까요? 소신표? 그게 이제 박주민 의원이 네, 네. 지금 그 만나고 다닌다고 하던데요? 데이트 예, 신청을 예. 해놨다 이러는데 7, 8명 했다는데. 박주민 의원이 네. 설득해서 네. 그 찬성표를 던질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없으세요? 한 명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국회의장 민주당 네. 국회의원 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예상을 뒤엎고 우원식 후보가 이제 됐잖아요. 네. 국회의원들 투표예요. 그게 의원 투표가 어렵다는 얘기들은 많이 하시던데. 어렵고요. 예. 국회의원의 생각들이 예. 매일 싸우고 매일 그렇게 갈등하고 해도 때로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당원들 지지율이 뭐 80%에 육박했던 추미애 대표가 아닌 우원식 대표가 돼서 예. 또 내홍 같은 게 조금 있고 한데요. 그런데 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21대 의원들이 그야말로 이거는 막아야 된다라는 그 단일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점을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불출석으로 그 의사를 표시할 수도 찬성 의사를 불출석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명 투표에 숨겨진 1인치가 있죠. 여당이니까 집권 세력이니까 이게 재의결이 안 되면 그러면은 21대 국회에 낙천한 의원도 또 공공기관이라든가 네. 뭐 다른 걸로 좀 유인책이 있지 않겠냐. 네. 그런데요. 그런 보도들이 있길래 그런데요, 여쭤봤습니다. 네. 완전 찐윤 네. 내지는 뭐 이렇게 분류되지 않는 의원들은 그런 자리 못 갑니까? 내가 어차피 뭐 찍혔거나
혹은 낙천 과정에서 내가 이 찍혔거나 또 이렇게 반발했거나 뭐 이러는데 여기서 무기명 투표에서 내가 한번 보여주자. 이 찬성표 네. 아니, 반대표 던진다고 네. 나한테 무슨 뭐 불이익이. 찐윤도 아닌데 이래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오히려 있는 거예요. 의외의 결과도 있을 수 있다. 배제할 저는- 수는 배제할 없겠죠, 수는 뭐 없다. 가능성. 저는 두 자릿수는 네, 넘어갈 수 된다. 있다. 아, 궁금하네요.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요, 오늘 중진들하고 만나서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다 따라야 되는 거죠?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렇진 그래서 않아요? 제가 네, 저 헌법 46조 네, 2항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당헌 당규에 당론을 따르도록 해놨어도 네. 그게 얼마나 강한지는 강력한 네. 제약 조건인지는 몰라도 그 당헌 당규가 헌법을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 예.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양심이라는 게 소신까지 다 포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론대로 투표 안 한다고 해서 그 구성원을 의원을 뭔가 징계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해당 행위다 뭐 징계할 예. 징계를 뭐 이런저런 네. 이유를 붙여서 네. 아니 작년에 왜 이준석 대표 내쫓을 때도 네. 뭐 그런 일이 없지는 않았는데, 그런다 해도 그때는 뭐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정당을. 그래서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뭐 당론을 정한다고 해도 양심에 따라 소신에 따라 찬성할 사람은 하고 아닐 사람은 아니고 그렇게 하겠죠. 지금 당론으로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안 따를 수도 있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당론 안 따르면 어떻게 해요? 뭐 그걸 네. 알 수가 없잖아요. 무기명이긴 한데 지금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들이 벌써 3분 공개적인 있으시잖아요. 의원들은 예. 당론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한다라는 명시적 정황이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또 2차 내용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을 소신 것 같아요. 투표를 네. 했던 의원들을 징계한다, 징계한다? 뭐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또 내용으로 가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이준석 아니 대표. 내용보다도 네. 이러면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랄까, 국민들의 어떻게 지지가 보겠냐? 훨씬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근데 그럼 그런 걸 감수하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당론으로 걸까요?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 의원들을 압박하는 그런 압박의 거는 수단이지. 있겠지만 예. 그렇다고 이게 가결이 됐다. 그 색출을 해내서 뭐 징계를 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오히려 거죠. 포폭풍이 더 예. 셀 거기 네, 때문에 네. 이건 압박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당론 정치가 오히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댐도 이 물도 물고가 좀 있어야지 뚝도 무너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에는 당론 결정에서 성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방어하고 의원들이 그야말로 공감대가 있고 이거는 막아야 돼. 이런 것이 사실 근거라든가 의지 이런 것들이 박약한 상태에서 당론으로 강제해서 설사 막는다 하더라도 이걸로 끝나질 않잖아요. 그러면은 방어해야 되는 의원들의 일종의 피로도, 실망감 이런 것들이 후에 정치적 과정에서는 굉장히 이게 에너지를 다운시키기 때문에 당론 정치로 이번을 돌파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성공할지언정 다음에는 쉽지 않은 그런 또 역효과들이 있습니다. 아니 일각에서는 오히려 22대 국회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새로 당선된 사람들은 뭐 당론을 정한다든지 하면 반대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더 쉬운 거 아니냐. 뭐 그런 측면도 네. 저는 있다고 봐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예. 수치는 8표로 그렇죠. 오히려 줄지만, 줄지만. 그 네. 8표를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어려워요. 수도 네, 있다는 네. 생각도 네. 들긴 하더라고요. 네. 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렇게는 안 보시고. 상대적인 네,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가운데 이제 민심이라는 게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역대로 여야를 통틀어서 초선 의원들 중에 일종의 이제 소신 정치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안 자체가 방어할 논리, 방어할 의지, 근거, 공감대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야말로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하겠느냐. 특히 초선. 저는 조금 그거는 좀 생각이 다르다고 네. 보고요. 아 근데 21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저는 그런 성향을 제가 보지를 보지 못했어. 못하셨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과거의 역대 정당들을 보면 초재선, 특히 네. 초선 의원들은 막 과감하게 민주당이 지금 그렇죠. 지도부를 네, 향해서 네, 대통령을 네. 향해서 쓴소리 막 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의원들하고 이 친소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더 이제 이걸 못 하게 되는데 재선 3선으로 네. 갈수록 그런데 21대 국민의힘 초선들은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당의 지도부 힘 있는 사람 또 대통령 홍위병 호위무사 노릇을 하느라고 연판장 돌리고 그게 21대 국민의힘 초선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22대 네. 국민의힘 초선들은 과연 그런 소신 의정 활동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나타날지 그것도 아마 그런 이번 것도 만수가 될 거다. 네, 22대 만약에 이번에 안 돼서 다시 특검이 상정이 될 때 어떤 표결 결과가 나올지 그것도 가늠해 볼 중요한 그 네. 대목 많이 안 중에 하나. 나타나도 되고요. 네, 한 8명이요. 6명 정도만 나타나면 되고요. 아까 그 22대 국회에서 최성명 특검법이 이제 재발이 되더라도 물리적으로 그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게 그런 표결 시점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저는 있을까요? 있다고 보고요. 그중에 제일 큰 변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입니다. 아시다시피 윤한 갈등 3차전이 있었고요. 네. 그걸로 봉합되거나 혹은 또 화해를 하거나 수습된 게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전된 감정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 출마는 다시 말해서 여권 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표 출마는 일종의 이제 전쟁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지지율 또 현행 룰로 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최혜병 특검법 문제에 대해서 당론으로 강력하게 막고 이런 것이 사실 가능하겠느냐.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했고요. 그리고 윤한 갈등이 사실은 그야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리가 불태워졌다고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고 식사까지 거부한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만약에 새롭게 당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된다면 이 문제를 그야말로 지금과 같은 당의 철통방어 형식으로 이걸 갖고 갈 수 있겠냐. 물론 찬성하자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이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다. 이런 점에서 저는 시간이 바로 특검이 22대 때 상정되지 않고 원구성도 좀 늦어지고 이래서 몇 달 동안의 이제 시간들이 있다면 그 안에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고 또 민심은 뭐 여전히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할 거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훗날의 일이지만 여당이 이 일종의 이제 관리 능력을 아주 잘 발휘해서 이 문제를 뛰어넘기 어려운 상황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 맞물려서 올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죠. 그 당대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장관님?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한동훈 그 위원장이 지금 전대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뭐랄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올지 말지도 아니 생각하는, 그러니까 나온다고 결정하는 나와야, 과정에도 예. 이 최혜병 특검법에 관한 본인의 스탠스 많이 물어볼 거잖아요. 많이 기자들이 물어보겠죠. 물어보겠죠. 어떻게 그 생각하냐고. 스탠스를 명확하게 결정을 한 후에 전대 출마 의지를 밝혀야 전대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바로 그런 문제부터 그 언론에서 네. 질문을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최종 결론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특검법에 대한 본인의 스탠스를 어떻게 할 건지가 굉장히
그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그거에 대한 입장이 분명해지면 이제 출마 선언도 하고 물어오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하게 되지 않을까. 나올 걸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뭐 1%씩 하루가 지날 때마다 올라가는 가능성이 거예요?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네. 최근 며칠간의 상황, 네. 특히 오세훈 시장하고 네. 해외 직구 문제에 관련해서 SNS 문자, 설전 막 SNS 있잖아요. 설전 네. 주고받는 그 과정을 네. 봐도 거의 결심은 쓰지 않았나 싶은데 그 이제 결심 이후에는 이 특검법에 관한 한동훈 위원장 입장이 어떨지가 가장 언론과 국민의 중요한 포인트다. 관심사이자 궁금한 점일 것 같아요. 최근에 그 홍준표 대구시장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때리기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어떤 시각에서 좀 볼까요? 그거는 뭐 이제 네. 잠재적인 경쟁자에 대한 경쟁자. 견제일 수도 있고요. 정말 홍준표 시장이 당이 정말 굉장한 위기 상황인데 정말 아무런 경험도 없는 분이 당을 맡아서 과연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노파심도 뭐 작용을 한 있다. 것 같은데 네. 한동안 총선 직후에 왜 그 한동훈 위원장 때리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조금 안 하시다가 다시. 다시. 그러니까 네. 초장에 막 네. 때리기를 할 때는 나오지 말라는 전대출만 안 된다는 네.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나오는 상황으로 점점 가는 가니까. 것 같으니까 네, 네. 다시 이제 때리기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뭐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정말 당을 걱정하기 때문 내 경험 없는 당대표가 당을 이끌면 안 되겠다는 당에 대한 그 걱정 그런가 하면 이제 미래 이제 잠재적인 경쟁자에 대한 견제 뭐 두 가지가 다 있으시겠죠. 않을까? 네. 더불어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그 퇴임을 앞둔 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상황을 비판하는 이런 발언을 좀 하셨거든요. 먼저 들어보실까요? 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큰 폐륜화가 되는 것처럼 수박으로 그것도 뭐 왕수박, 뭐 중간수박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식의 작은 정치로 갔는데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다. 진보정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자꾸 약해지다가 지금은 국민들이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당대표와 그다음에 당 지도부의 지시와 결정만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장 후보 선출 둘러싼 후폭풍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선생님? 어느 당이나 네. 사실은 이제 저 문제에 직면하면 이런저런 이제 소리들이 나오게 돼 있고요. 관점도 나오게 돼 있죠. 저는 김진표 의장님의 저 말씀에 100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네. 공감하고요. 네. 아마도 민주당 내에도 그 김진표 의장 말씀에 공감하는 의원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저 국회의장님 퇴임하시면서 저 말씀하시는 거를 그냥 꼰대 말씀 정도로 치부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네. 저 굉장히 전 새겨 들어야 될 그런 대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민주당의 이 추미애 그 국회의장 후보 탈락.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그 당원들의 탈당 행렬이라든지 당원들의 이 그 분노가 막 표출되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그거에 이제 오히려 영합하는 식의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 당원권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대응 방식은 오히려 그 김진표 의장님이 걱정하신 이 상황을 더 안 좋은 쪽으로 심화시키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저는 당원이나 적극 지지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 하고 개진하고 또 뭐 네, 행동하고 네, 뭐 안 되면 화나고 그렇게 할 수도 이럴 있다. 네. 수 있다고 봐요. 그게 꼭 팬덤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도 훨씬 더 폭력적인 방식으로 의사 표현하고 주장을 했던 당원들이 있거든요. 민주당도 뭐 당사에 막 이렇게 점거를 그랬죠. 한다거나 네, 돌멩이 네, 던지거나 네. 강목을 휘둘리거나 뭐 이런 일도 과격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있었죠. 네. 저는 일단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과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거다. 표현하는데 네, 그 네. 강도가 세고 네. 방식이 썩 이렇게 와닿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더 큰 문제는 정치인이
그것에 뇌동해서 그대로 이 강성 지지자들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뇌동해서 이번 국회의장 선거 결과를 놓고도 사과를 하고 그래서 또 분란을 만들고 이런 것도시 저는 더 큰 바람직하지 문제라고 않다. 보고요. 네. 또 소위 말해서 그런 강성 지지자의 지적받는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는 그 강성 지지자들하고 손 떼고 그걸 분명히 하라 이런 것도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들도 기분 나쁘죠. 뭐 문자 폭탄 받고 비난 나오고 수박 취급당하고 그러나 그거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아니고 당원들이 적극적인 당원들이 그렇게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뭐 팬덤하고 결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정치는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가는 것도 거는 저는 그것도 큰 과하다. 문제라고. 아니 근데요 물리적 폭력이 아니고 언어라 그래서 문제가 덜하지는 저는 않다고 봐요. 물리적 폭력 이상으로 최근에는 그 언어가 가지는 이 폭력적인 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거 부분에 거의 대해서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범법적인 행위면은요, 법률로 처분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범법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언어폭력이라든가 이런 언어폭력적 방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그렇죠. 상처죠. 그런데 그것에 정치인들이 이 정치가 옳으냐 그러냐 당신이 같이 왜 막 손대라는 하는 거는. 것도 문제고 네.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그것에 감정을 느껴서 정치를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것에 어떻게 보면 올라타서 정치를 하는 거는 저는 더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그 홍준표 대표님은요 아주 간단한 공식이 있어요. 어떤 공식이죠? 홍준표 시장님이 네. 직격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를 다 빼고 보면은 다 했어요. 나경원 수양보들 같다. 이미지 정치만 했다. 뭐 한동훈. 원래 다 공격하신다? 유승민 네, 뭐 다 네. 했습니다. 네. 다 빼고 나면은 네. 차기 대권 후보는 홍준표 표만 시장님이 없는 거예요. 본인만 그런 차원에서 남는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수석님한테 김경수 전 지사 얘기 좀 여쭤볼게요. 만나보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만나세요? 뭐 특별히 따로 계획은 없고요. 그 비명계 결집 얘기가 자꾸 나와서 혹시 구심점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신분이 네, 일단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나 출원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등등들이 예를 들어서 복권이 되고 그런 뭐 여러 이렇게 과정들이 되면은 남아있다. 네. 그거는 어디 친문의 구심점 이런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정치적으로 스스로가 네. 상당한 이 구심점이 된다. 친문의 구심점을 좀 넘어서는 그런 민주당의 정치인으로 포지셔닝이 될 거다. 이런 생각. 네. 아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